오늘도 평상시하고 지난번하고 똑같은데요. 모티베이터 오늘 진행 순서랑 유의사항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참가자 소개하고 의제 피드백이 전문가, 그러니까 오늘 정민철 목사님 의제 전문가로 모셨는데요. 피드백 듣고 의제 토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의제 토의를 하면서 의제 피드백을 같이 받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피드백 먼저 받고 뒤에 토의한다는 게 약간 그래서 토의를 하면서 오히려 의제 피드백을 뒤에 해서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또 유의사항 같은데요. 좀 특성상 이제 발언하지 않으실 때는 음소거 부탁드리고 발언하실 때는 음소거 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자기 이름과 소속은 이렇게 한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해진 발언 시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의 목적을 보시면 아시는데 오늘은 문제 상황의 구체화 그래서 이제 환경과 원인을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의 환경과 원인이 뭔가 분석하고 오늘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토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의제 전문가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구시나 이런 곳에다가 좀 더 정돈된 사항으로 건의사항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회의 때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잠시만요. 저희가 의제가 담긴 질문을 완성해서 보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 및 복지의 사각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지난번 저희 토론을 집약한 질문이고요. 지난번 나왔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에서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여러 지역과 단체, 기업으로부터 구호 물품이 대구에 도착했지만 이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구매되지 못했고 구호 물품 구성 자체가 현장에 필요한 동떨어진 것도 많았다. 그마저도 의료 및 복지의 사각에 있는 분들께는 잘 전달되지 못했고 관과 관계가 있거나 힘 있는 법인들의 구호품이 편중되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관이 파악하기 힘든 의료 및 복지 사각의 지역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고 모여진 구호 물품 및 지원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토의된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 다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 드시면 제가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김현애 팀장님. 네. 네, 들어와 계시죠?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왜 최근에 형제들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집안에 화재가 났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러면 그쪽에는 사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아동들의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못 보고 이제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들 센터에서 긴급 돌봄하면서 운영을 다 했었거든요. 네.
아동들 운영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시락을 배급할 때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서 한도 내에서 하려니까 아이들 주식은 한 끼는 5,000원인데 네. 도시락을 외부에 위탁을 하면 7, 8,000원이 하잖아요. 그 돈 부족하니까 선택권이 많이 넓지가 않고요. 정부에서는 아이들인데 결식을 안 하도록 지원하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지원은 그렇게 여유롭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고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는 긴급 돌봄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어느 센터는 지금 그렇게 빈 공간은 없었어요. 없는데 단지 부모님들이 센터 이용을 안 하시고 급식 카드를 발행을 하니까 그걸 어머님들이 사용하려고 센터에 하고 돌봄을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급식카드 발행할 적에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발행을 해줬으면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느꼈습니다. 무작정 아이들인데 부모님들 급식카드를 발행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아동과 그 아동들이 있는 데만 사용하고 이 형제도 급식카드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급식카드가 발행되지 않으면은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걸 이번에 발행하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센터에서도 밥도 먹을 수 있고, 아, 카드로 어머님들이 이제 특히 편의점에 가서 예, 사는 물건 한정이 돼 있는데 어머님들이 그거를 사는 거를 이제 그냥 내 돈 주고 안 사니까 네, 그냥 사서 그래 이제 센터에서 밥 먹어도 된다 하니까는 급식카드 사용한다 하면서 그럼 비슷하다 싶으면 딱 정해진 품목인데 그걸 많이 어머님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더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해가면서 했으면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제일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네. 그, 회의 참석한다고. 아니, 아니. 그, 어, 그러면 그 급식카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아동센터나 뭐 다른 어떤 아동 돌봄 기관 같은 데랑 관이랑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신문에서 누가 기자 한 분이 결식 아동이 있다고 기사가 한 줄이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전체적인 아동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카드를 다 발행을 했어요. 음, 전 아동들인데 네. 신청을 학교에서도 그걸 공지를 하고 저희들도 공지를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부에서 그 한 줄로 인해서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안인지를 좀 듣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 줄 기사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 지금은 또 급식카드 했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인데 신청할 때 딱 맞게끔 신청하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애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딱 예산을 맞춰서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그 다 쓰고 난 뒤에 돌아오는 거는 저희들인데 그게 돌아오더라고.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저거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급식카드가 이번에는 많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 민관의 어떤 협력,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죠? 그 예, 현장에서. 소통을, 예, 현장의 목소리를 뭐 책상에 앉아서 한 줄 기사 쓰는 거 보고 하지 말고 물론 저희들도 애들을 안 하게끔 오라 해서 밥 먹이고 도시락 배달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은 저희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그 아동을 그도 라면 형제도
돌봐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내가 돌본다, 내가 책임져준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에서 아무래도 좀 긴밀하게 서로 연계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남산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 관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의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현명 쌤. 네. 네, 현재 저희들은 저희 기관 내에도 지원 센터가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지원 센터가 아니고 저희 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후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만하게 저희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또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지원 센터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원래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후원되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정들이 보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맡은 지역의 그 구호 물품의 필요라든가 의료나 복지의 필요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 중구 쪽에는 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약 한 40대, 한 50여 개 정도의 그 시설들이 현재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필요 욕구를 사전 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즉시 지원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물품들이나 시기가 좀 괜찮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더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저희는 조금 체계적인 면을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필요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파악하고 그걸 보고하는 이런 많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저희는 일단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수량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 뭐 복지관에서 뭐 하나에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협의회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수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복지관에서 협력적으로 해서 나눠주면서 물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여유 되실 때 찾아오셔가지고 물품을 수령증을 작성하고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 회의 때 아마 복지의 사각을 관이 잘 못 찾더라 이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센터 같은 데는 전혀 이제 평상시에는 연계 퇴사하는 뭐 행사들도 있었다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전혀 그쪽으로는 후원의 그게 없었고, 아마 이진익 목사님도 관에서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코로나 현 시국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배분하는 문제, 또 현장에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적인 조치는 있지만 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미약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같고요. 맞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관에서 후원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 후원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뭐 방역을 한다고 하는 거 차원에서는 신경 쓰는데 지난번 딱 한 번 뭐 쌀국수 정도 시청에서 배분할 때 그때 한번 받은 기억, 그거밖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을 찾기 위해서 민관 협력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뭐 코로나 시절 말고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만한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이제 박용성 신부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를 참석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하면 아마 정민철 목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사태를 파악하셨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김정훈 팀장님 그때 코로나19 상황에 실제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필요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복지 사각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얘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뭐 이렇게 자원이 잘 분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분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분배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제가 일일이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니까 사실 이것들의 자체로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봉사를 뭐 이렇게 돕고자 하는 단체들이 다들 개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그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구에서 중간 지원 기관인 뭐 시민센터나 아니면 뭐 그 관련된 기관에서 그런 그러니까 상시기구는 아니지만 비상시기구 정도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를 어떤 곳을 돕자고 했을 때 저희 단체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지점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센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중간 지원 기관이 중심으로 한 그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시민센터에서 사람들을 어쨌든 고용을 해서 직접 발굴해서 저는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했던 방식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또 전화를 실제로 해보면 각자들이 다 필요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치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도울 때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이 기구가 있어야 된다 하면 뭐 현재 코로나 활동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지원 받아야 되는 기관과 지원 주는 기관이 얼만큼 매칭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뭐 관련된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발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했을 때 어떤 방법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한 요 두 가지 정도가 잘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구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김종훈 팀장님 같은 경우에 뭐 위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지독 아동센터에 다 전화를 거니까 처음에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몰라가지고 물품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줬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미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회의의 결론부 한 번 더 좀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저번 회의의 결론은 코로나 같은 재난 시에 구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분배 문제를 체계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민간이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 목사님 아마 이때까지 들으셨을 텐데
좀 의제 전문가로서 혹은 또 지난 그 코로나19 상황 때 실제로 전체 좀 의드라이프를 통해서 진두지휘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요런 저희들은 요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해 주실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의제 전문가는 아니고, 소리 들립니까? 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우연찮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코로나 때 만났던 그런 위기의 이웃들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그냥 간간히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알았던 분들이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다들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조금은 이제 몸으로 경험한 것들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일관되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 속에 이미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자원의 재분배죠, 사실은. 정보 부재와 자원의 재분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정보 부재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건 아마 이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소방관, 소방계장이 국가의 어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윗선에서 내려오더라도 위기 시에는 어쨌든 그 현장에 있는 진두지휘하는,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지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에서 일어났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낸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아팠기도 했지만 이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재난이 제가 볼 때는 일상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도 진행 중이고, 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또 기후 환경, 이거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이제는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적으로 올 것 같아서 요번을 어쨌든 교훈 삼아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 행정 구조를 행정 조직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가가 위에서 이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권위를 아래로 내려주는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아래로부터 끌어올리는 방식을 좀 저는 제안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대목에서 교훈은 아마 일본에서 예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나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일본 국민들이 정말 마음으로 재난 물자를 다 보내주고, 또 자원봉사자가 이제 물밀듯이 동일본 쪽으로 다 러시를 이루었는데, 근데 그것을 배분하는 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자원봉사자들 그만오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아마 그 일을 계기로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의제를 그들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거꾸로 국가에다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번 의제 포럼에서 그 제안을 대구시에다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또 하나의 기구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급 직원을 두고 이런 문제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마 저희가 위드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도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예를 들면 시리아의 화이트 헬멧이라고 아세요? 화이트 헬멧, 시리아 내전 상황으로 인해서 전국토가 사실은 재난 상황에 돌입되고, 그때 나왔던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죠. 이제 상징이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인데, 그 조직이 사실은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원 조직인데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근데 그 힘이 내전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쑥대밭이 됐을 때 유일한 지원 조직이 되었거든요. 또 국민들도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고, 저는 그래서 조금 조직을 만들 때 좀 힘겹겠지만 자원봉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뭔가 권위를 좀 부여줬으면 좋겠다. 상설 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을 조금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조금 민간 자원봉사 조직을 구체화하고,
지금 또 이게 협회마다 개별화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노숙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또 뭐 그런 조직들이 다 개별화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 자원봉사 조직 아래 함께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통의 문제잖아요. 그 각 협회 단위로 넘쳐나는 게 있고 또 협회 안에서도 서로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좀 유연하게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이 이걸 모으면 조금 이익단체가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민간 자원봉사라는 그 가치로 저는 끝까지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 중에 혹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손 들고 다른 기회를 얻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사실상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일상적 재난의 상황에서 그 뭐 각 분야 예를 들자면 노숙인, 그리고 쪽방촌, 그리고 무료급식이 필요한 곳, 지역아동센터 등등의 이런 모든 조직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하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제 생각에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연대 회의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대 회의체. 제가 또 이 모델을 얼마 전 그 4.16 세월호와 관련된 대구의 각 뭐 민간 조직들이 연대해서 모였던 그 제 조직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조직들 말 그대로 그냥 자원봉사로 온 거예요. 그 4.16이라는 그 세월호 재난 앞에 거기에 동해서 다 모이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합지산을 하죠. 일상적으로 모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 연대 회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언제든지 그 이슈가 떠오를 때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그 단체입니다. 그 기동력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모였던 이 우리 의료의제팀이 저는 분기별로든 이렇게 지금은 뭐 별 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분기별로 저는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줌으로라도 계속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고 나누만 해도 위기 때는 굉장한 그게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서적으로든 또 정보를 나누는 측면에서도.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좀 현장에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산 외국인 센터 조신기 대표님 들어오셨는데요. 저희들 민관이 함께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열어보시면 제가 정리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떤 예, 이현명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현재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뭐 일단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저희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은 생각보다 다른 국보다는 적습니다. 작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좀 더 단합적인 모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저희도 받는 물품들을 좀 우왕좌왕했지만은 대구 중구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거점의 역할을 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중구 지역 내에는 있지만 대구시에 또 바탕을 두고 있는 각종 산하 협의회라든지 각종 그 외의 또 협의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밝혀 놓는다면은, 뭐 발품 속에서 그것들도 기억을 해줄 것이고, 기억이 된다면은 차후에 물품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런 기관들이 아니면 그런 협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수에 있는 민간들이 조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보 공유의 허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뭐 경산 외국인 센터라든가 이진익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안 찾아보신 건 아닐 텐데 기존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꾸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될지가 고민인 게, 사회복지단체 그 연합체가 있을 테고 지역아동 센터 같은데 이렇게 연합 조직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조직들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조직들의 수장들, 뭐 그런 조직들의 책임자들이 모이는 조직으로 이게 탄생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정민철 목사님께서 건의를,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조직으로 이걸 유지하되 시가 건의만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이 모였는데 대구시가 어떤 식으로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형태로? 제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협의체는 말 그대로 조직화된 단체이니까요. 그 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라는 것은 협의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지점에서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 거대한 조직체는 아니지만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에 있는 정보라든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근무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사각지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단이. 근데 그 지점을 저는 좀 어쨌든 협의체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위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저희들 자원봉사팀으로 비영리 임의단체로 그냥 작년에 등록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했죠.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저희들 또 이제 김정우 팀장하고 이야기하기를, 국가에서 잘하는 거는 저희들이 굳이 뭐 그쪽까지 개입해서 뭐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그 전문가들 잘 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은 분명히 하거든요. 또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동력은 확실히 관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관의 입장도 이해를 하죠. 관이 또 그 너무 기동력 있게 이렇게 확 풀어버리면 거기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규모도 크고요. 그 지점에서 저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그런 민간 자원봉사 조직의 어떤 개미들이 모이면 그 빈틈을 조금 메울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본 거죠. 근데 그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일본의 협의체 같은 공식화된 그런 지원단체보다 개별로 모여든 개미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개별로 모여든 자원들. 그런 것들이 어디 갈 바를 못 찾고 이렇게 떠돌아다녔다고 제가 책을 봤는데, 저는 그 사각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잉여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에도 생산하고 나면 이제 다 못 돌리는 물건이 이제 자기 창고에 쌓여있듯이 공식적인 협의체들은 그런 기부 물품들이 사실은 잉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 인정하시죠. 그 잉여 부분을 저는 정보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겠다. 협의체 간의 벽을 넘어서. 예를 들면 너무 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 협의체 안에서만 자꾸 소통하지 말고 한 단계 벽만 좀 넘었으면 다른 단체, 저희들과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에서 뭔가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제가 이제 고아원에 기저귀를 굉장히 이제 잉여가 왜냐면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기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저귀 업체가 많이 공급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팀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결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두 팀을 다 알게 되면서 이쪽의 잉여를 이쪽 결핍으로 이제 흘러보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정보만 조금 단체 간에 서로 이질적인 단체 간에 서로 만나도 그 만남을 상시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제안했듯이 분기별로 전혀 다른 성격의 뭐 독거노인 단체,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뭐 외국인 노동자센터 이런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도 저는 분명히 만날 필요가 있다. 잉여 자원의 잉여 분배품의 순환을 위해서라도. 그게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유통의 막힘이었습니다. 이 분배품이 막히고 있구나. 그게 또 쌓여가고 있구나. 또 어떤 쪽에는 그게 절실히 필요한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러면 어떤 잉여 물품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 곳에다가 우리 뭐 센터에는 이게 남아요. 뭐 이쪽 현장에는 저게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놓으면 필요한 곳에서 그 리스트를 보고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상시 그러니까 민간 자원봉사적인 상시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정보에 이렇게 가닿지 못하는 단체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리스트업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지역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그 필요들을 찾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네, 들으시면서 또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무희쌤 한 말씀도 못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데 쪽방촌 같은 경우는 필요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의료 필요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직접 찾아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 때는 저희가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연락이 되시는 분들만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뭐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보건소랑 대구의료원이 아예 완전 뭐라 그래야 되나 마비돼 버리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소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이 더 고립되어 버렸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이제 다음번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조금 더 공고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나 의료용품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네, 약이 부족한 적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럼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제 그 의료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었던 게 문제인 거죠. 또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잉여 물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뭐 어디는 이렇게 어떤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료 쪽으로, 뭐 복지 쪽으로, 뭐 어떤 구호 물품 쪽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리스트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양쪽의 리스트업이 동시에 올라오고 상시 협의체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어지네요. 네, 조신기 선생님, 대표님, 경산 외국인 센터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드라이프 빼고는 혹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는데 상황이 어려웠거나 그랬던 건가요? 뭐 제가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해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찍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얘기지만 그 나라에 온 노동자를 손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또 그리고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이주해온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거와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었지만 저희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한테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럴 때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런 얘기만 있었지 뭐 우리가 무슨 물품이 준비되었다 뭐 받아가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까지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그런 일까지는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 결국은 앞서 독일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크게 그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조신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민간 지원 봉사 조직이 필요하게 이 부분에 더 많이 투입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관이 그런 마인드를 뭐 우리 사회 모든 사각 지역마다 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식화된 플랫폼이 있으면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뭐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 팀장님 말씀 주세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짧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보면 그러니까 민간 단체, 뭐 정부 지원 조직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이 있었는데 실제 또 다른 부류의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기부한다든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도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이 만약에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진행된다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대상 분류에서도 시민들도 뭔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좀 넣을 수 있으면 좀 나중에 어떤 도움을 할 때 좀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또 다른 말씀 주실 분들 계실까요? 이진익 목사님 안 말씀 다 하셔. 네네. 이현명 쌤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아까 그 조승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규정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법의 이런 테두리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하는 그 세심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연결고리에 다 되는 그런 법령들이 좀 빨리빨리 바뀌어지고 빨리빨리 좀 더 세분화되면 좀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표적 면에서 좀 많이 느리지 않나.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뭐 관이나 국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대구시라든지 경산시에서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거나 상세하게 저희가 나누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생성이 된다면 차후에 또 코로나가 재유행했을 때나 아니면 다시 국가적인 재난상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원만하거나 예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경상시에는
제가 아는 사람에서 한번 또 해보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대구시보다 좀 지원금이나 지원 물품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신희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 파트에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카톡 모임이나 혹은 줌 모임 정도만 돼도 관련된 그런 여러 그 단체들을 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엄청난 그 재원을 가지고 있거나 인력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부분 혹은 지역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 활동할 수 있다면 이 모임이 이제 중심이 되든지 간에 이 정도만 돼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카톡에서 만약에 이런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품을 배분할 데가 없느냐, 혹은 나는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이 물품이 요구가 되는데 필요한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소통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해결점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런 몇 가지 그 나눔을 했는데요. 뭐 저희한테도 느닷없이 여성용품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 기저귀를 상당한 분량을 가져왔습니다. 한 트럭 정도 분량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 어디 사용될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엄청난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센터, 외국 이주 노동자 센터 2군데에다가 나눠줬는데 지금도 좀 더 없냐고 지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지금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그것이 또 들어오면은 바로 또 소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한 번은 빵 공장에서 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그 무료급식소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소통을 해서 몇 번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빵 같은 거 이런 건 또 유통기한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필요를, 이게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게 상설화된다면 또 충분히 어떤 재난 상황 아니더라도 필요한 그 부분, 그런 데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는 사실 의미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민간 봉사단체나 상시협의체가 권 있는 조직이 되려면 그 협의체에 시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이 협의체의 공식적 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권위도 주어지고 시에 또다시 이제 이 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또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또 거기에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민철 목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 제가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민간 자원봉사의 힘을 저희들이 믿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관에서 행하는 그런 그 협의체나 공식적인 채널에서 벗어난 예를 들면 우리 조신기 대표님의 그 외국인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 불법인 노동자에게까지 베풀 만큼의 그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긴급 재난 시에는 그 지점에서 저는 민간 자원봉사의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도주의적 차원이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미국에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사실 그런 어떤 자원봉사의 힘도 기준이 되었는데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불법인 경우는 지금 다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저는 민간 자원봉사 아까 이진영 목사님 말했듯이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큰 구심체가 됐다고 생각해요. 작지만 여기서 조금 이런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저는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뭐 인도주의적 단체는 저는 종교단체라고 생각해요.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그 지점에서 저는 기독교, 뭐 가톨릭, 불교 이 모든 각 단체들이 사실은 자기 내부적으로만 움직였는데 이분들에게도 좀 저는 민간 자원봉사의 한 일원으로 좀 손을 내밀어서 이 협의체에 조금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힘도 굉장합니다. 뭐 거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방이라는 뭐 제도가 있고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다 등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보망도 활용하고 또 잉여도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각 종단마다, 종파마다. 그런 벽들도 좀 우리 민간이라는 대구 민간 자원봉사 그룹이라는 뭐 다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사는 민간 자원봉사 그런 이름으로 좀 이 플랫폼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여기 뭐 이렇게 와서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고 정보가 많이 쌓이면 공무원들이 노크를 할 거예요 아마 정보를 구하려고. 저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말 그대로 뭐 순수한 자원봉사로 가는 거죠 계속. 관은 나중에 이제 개입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그 지난번 회의 때부터 중요한 이슈들은 정보의 부재,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정보의 부재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 또 필요 적절한 곳에 필요한 것이 가는 그런 재분배의 문제였는데 오늘 얘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일들을 이제 시가하기에는 뭐 인원의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의 상시협의체가 좀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보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요. 또 잉여 물품 그리고 또 김정훈 팀장님의 제안으로는 시민들의 모금과 기부 물품 등등의 리스트업을 만들고 또 필요한 부분의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양쪽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거 뭐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는 얘기한 건 아니죠? 맞죠?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오늘 주요 논의는 정리가 됐고요. 다음 일정을 좀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다음 일정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날 3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줌으로 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더 현실적인 의제 또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엔딩 테이블이 1시간 정도 회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다사에 보면 강정구의 디아크 문화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하는 건데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줌으로 모여서 함께 회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이진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참여하면 할수록 이 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게 의제로 전달되면 제일 좋고 또 그 전에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적인 필요들과 상시 협의체의 필요들을 나눴고 요 후속 모임이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함께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정도의 줌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시간들이 어떠신지요? 죽어도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가능하면 좀 함께 해주시면 네 그래서 대구시에 좀 의제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어려우신 분들은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거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 응원 날개 챌린지 포즈 이거 하는 미션이 있어요. 요거 아시죠? 잠깐만요.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손으로 대구가 다시 일어나라는 뭐 이런 그 격려 의미로 하는 요거 있습니다. 좀 열어주셔서 지니 쌤도 열어주시고 혹시 김현우 쌤 센터장님 혹시 화면 열립니까? 열리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리고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센터장님. 예, 열렸는데요. 네, 화면 혹시 열어줄까요? 그건 할 줄 모르겠는데. 그 배너 비디오 중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화면 한번 터치하시면 비디오 시작 한번 누르시면 돼요. 아,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됐네. 예, 지니쌤 어디 갔지? 지니쌤 나가셨네. 네네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요렇게 포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집순이가 누구지? 자. 아, 네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러면 31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줌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혹시 오늘 못하신 얘기나 반드시 꼭 전달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대구시에 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꼭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